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1월 20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또 어제는 기온이 또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죠? 예, 공기도 깨끗하고 날씨도 좀 푸근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은혜로운 일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경야독에 대해서 많은 좋은 또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름 이래저래 생각해 보다가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독서를 한다. 주경야독 이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서 낮에는 주식하고 밤에는 독서를 하는 경제에 관한 독서를 하는 그런 거의 개념으로 주경야독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좋은 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글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위기가 PF 사태라는 위기로 다시 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또 태청봉님이라는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그 상업용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잘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내년에 이 상업용 부동산에도 숨통을 틔워줄지. 근데 숨통을 틔워줘도 좀 구조적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온라인 전자상거래 때문에 자꾸만 이제 오프라인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게가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요. 계속 없어지고 기업들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굳이 사무실 공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재택 이런 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은 한 번은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조선일보 월요일이니까요.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가져왔고요. 첫 번째 기사가 네이버 또 선거철 댓글 장사라는 부분인데 일단 기사를 읽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뉴스 댓글 서비스에 답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 작성자 간 의견 교류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특정인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거나 여론 조장에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이후에 댓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축소해온 네이버가 내년 4월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새 댓글 서비스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댓글 전쟁을 부추겨서 클릭수를 높이려는 속내라는 비판이 나온다. 네이버는 안내 공지 사항을 통해서 이제 특정 답글을 지정해서 답글을 작성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그게 원래 안 됐었나요? 네이버에 카카오톡에는 우리가 댓글에 또 댓글 남기고 밴드에도 댓글 남길 수가 있었었는데 네이버 뭐 뉴스나 이런 데는 댓글이 안 됐었나 봅니다. 지금까지 네이버에서는 뉴스 기사 댓글에 답글을 달 수는 있었지만 답글에 또 추가로 댓글을 다는 게 불가능했었네요. 사람들은 댓글에 아이디 일부를 적는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나타냈지만 어느 글에 대한 댓글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었고 하지만 이번 조치로 네이버 댓글에 달린 답글에서 특정인을 지목해서 답글을 다시 다는 것이 가능해졌고 어떤 글에 대한 답글인지 원문까지 이제 볼 수가 있다. 네이버의 이번 뉴스 댓글 서비스 개편에 대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처럼 한 게시글에 지속적으로 답글이 이어지는 소셜미디어 형태로 바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네이버는 댓글의 소통과 커뮤니티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했고 하지만 불과 3일 만에 네이버 댓글 창의 갈등은 이전보다 훨씬 심각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특정 글의 댓글과 답글이 계속 달리면서 과거 네이버가 없앤 베스트 댓글이 부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도 나왔고 실제로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난도 분석 기사는 댓글을 단 네티즌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답글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고 IT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트위터에서 댓글과 답글이 많은 글이 인기를 끄는 것처럼 네이버 댓글 서비스도 답글이 많은 글에 사람이 모여서 여론이 편향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 원하는 댓글을 특정 세력이 댓글창 상단으로 끌어올리던 좌표 찍기가 다시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의 댓글 기능 강화는 지금까지의 추세와 상반된 움직임인데 네이버는 지난 2020년부터 연예 기사와 스포츠 기사에 대한 댓글창을 모두 차단했네요. 썰리, 구하라 등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연예인과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잇따라 자살하거나 고통을 받자 악플러들이 인신공격만 일삼던 댓글 공간을 완전 봉쇄한 것이고 여론의 척도로 여겨지던 실시간 검색어, 실검 역시 특정 세력의 실검이 조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지난 2021년 2월 중단된. 그러고 보니까 네이버 실검 1위, 지금 네이버 실검 요런 얘기가 없어졌는데 이게 21년 2월 달에 중단이 됐네요.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뉴스 댓글 기능을 강화한 것은 결국 트래픽 장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네이버는 이미 올 상반기 실검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가 후퇴한 전력이 있는데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4월 나란히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에 나섰고 AI가 뉴스 블로그 카페에서 단기간 자주 언급되는 주제를 뽑아서 이를 이용자에게 보여주겠다는 기능이 있었지만 유사 실검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도입 계획을 철회했네요. 네이버는 이번 뉴스 댓글 기능 강화에 대해서 AI 기반의 클린 머신이 욕설이나 비하를 걸러내고 이용자당 댓글과 답글 작성수가 각각 20개와 40개로 40개로 제한되어 있다면서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있어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이고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은 달랐다. 유용식 중앙대 교수는 포털 댓글을 사용한 지 15년이 됐는데 공적인 담론을 형성하기보다 여론을 호도하거나 감정의 쓰레기 배출구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면서 사실상 상위 5%가 대부분의 댓글을 쓰고 있다 보니 댓글 강화가 과연 사회적 이득일지 의문이라고 했다. 참. 우리가 이 SNS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긍정적이면은 예전에는 여론이라는 게 9시 뉴스 하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9시 뉴스도 보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파워가 굉장히 막강했고 그 언론의 파워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도 많았었죠. 그런 부분들이 SNS가 강화되면서 이제는 언론에서 거대 언론에서 이렇게 여론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보면 그런 부분에 이제 SNS가 기존의 미디어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면서 커왔고요, 그죠? 거기에 많은 이런 댓글들이 하면서 실제로 좋은 거 나쁜 거 물론 이제 댓글에도 보면 항상 악플 다는 사람은 항상 악플 달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오늘 아침에 제가 슈카 얘기도 많이 했는데 슈카도 처음에 보면 이 악플에 대한 이 반박의 얘기를 몇 번 하다가 제가 보면서 아니 5, 6만 명이 일요일 날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슈카를 보고 있으면 그만큼
그 슈카가 내보내는 이 컨텐츠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열광을 하고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 일요일 날 밤에 밤 11시에 저는 6만 명 전후가 이 슈카를 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좀 감격스러웠습니다.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경제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른 거 보는 것보다 그런 슈카의 컨텐츠를 그 시간에 생방송으로 보고 있다는 게, 그리고 나중에 그걸 편집해서 또 올리면 뭐 한 70만 명 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금융이나 경제에 관한 수준, 뭐 금융 경제만 다루는 게 아니죠. 역사부터 해가지고 또 슈카가 정말 재밌게 또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새로운 그런 장르, 슈카 장르를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부분이 3프로에서는 정프로가 또 그런 역할을 좀 어느 정도 해주고, 그죠? 진행을 보면서 정프로가 또 재밌고 유익한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댓글에 뭐 악플에 저는 슈카가 저 악플에 신경을 안 썼으면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요. 신경 쓰입니다. 아무래도 댓글 읽다가 악플이 있으면 거기에 아무래도 거기에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한국 작가가 좋아요를 누르면 제가 좋고 싫어요를 누르면 저도 아주 싫어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런데 이 댓글을 저희 채슬리 TV에서는 댓글은 전혀 이래 건드리지 말라고 제가 놔두라고 그러거든요. 약간의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항상 긴장을 하고 좋은 컨텐츠로, 또 주식과 관련돼 이게 돈하고 관련돼 있다 보니까 안이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저희 회사 직원들이 같이 만들어내는 이 컨텐츠 때문에 누군가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좀 더 이렇게 긴장을 갖고 컨텐츠를 만들고 자료를 준비하고, 그런 긴장의 수단으로도 저는 악플이 어느 정도 순기능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놔두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요 네이버를 이래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조카 보고 뭐 굉장히 급등한 주식 팔아가지고 네이버라 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네이버 종토방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뭘 이걸 사야 된다, 이걸 팔아야 된다, 뭐 싸우고 있잖아요. 종토방 들어가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막 싸우고 있는데 전부 다 네이버 종토방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네이버 종토방에서. 그러면서 많은 눈들이 네이버 가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미국의 블랙락 같은 회사 보면 블랙락하고 뱅가드랑 스테이트 스트릿이 전 세계 그 ETF 운용사 1, 2, 3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1, 2, 3등에서 보면 인버스 있고 곧버스 있고 3배짜리 있고 3배 또 빠지는 거 있고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누가 돈을 벌든지 상관없이 블랙락이나 뱅가드는 돈을 벌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보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금광을 자꾸 찾아다니는데, 금광보다는 금광 옆에서 이제 청바지 파는 회사에 저는 좀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금광을 발견하면 좋긴 한데, 금광을 발견을 할 때 금광 들어가면 또 위험하잖아요. 한 번씩 그 광산의 그 갱도입니까? 갱도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거보다는 안전하게 밖에서 청바지 파는 게 좋을 수가 있으니까 좀 그런 차원에서 네이버가 이번에는 선거철 또 댓글 장사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제목이 그렇긴 한데 어쨌든 수익 사업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주주가 많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광화문 15,000명 응원전 영화관 44개 매진. 어제 슈카 시작할 때, 박진영 씨 나왔는데, 박진영 씨 나온, 오늘이 이 롤드컵 하는 날인 줄 아냐, 뭐 이러면서, 이게 겹쳐서 좀 아쉽다, 뭐 이런 얘기해서, 롤드컵 결승전이 있구나. 저도 어제 알았는데요. 이게 대단한 행사입니다. 저도 뭐 제가 게임을 안 해서 사실 이쪽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열광을 하고 하면 이쪽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TI 우승 가자, 그리고 웨이보 자유, 짜유 이러죠. 예. 한쪽에서는 아마 중국팀을 응원하면서 짜요 이러고 있고, 우리 쪽에서는 가자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상황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19일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2023년 리그 오브 레전드 LOL, 이걸 그냥 롤이라고 하죠. 롤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이 진행되네요. 이게 매년 하나 봅니다. 18,000명의 국내외 e스포츠 팬들이 2시간여 동안 한국팀 T1과 중국팀 웨이보 게이밍 경기에 응원전을 펼쳤고요. 이들은 장내 의자가 흔들릴 정도로 손뼉을 치고 환호성을 질렀는데, K-팝 걸그룹의 뉴진스가 축하 공연을 했네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현장을 방문했고, 장민호 씨는 전 세계 게임 팬들이 한국에서 열린 결승전을 함께 했다고 생각하니 가슴 벅차다고 했습니다. 이 장민호 씨는 미스터 트롯의 그 장민호 씨인가요? 34살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2011년 이후 매년 열리는 롤 월드 챔피언십은 20, 30대에게 FIFA 월드컵 축구만큼 인기가 있어서 롤드컵이라고 불리는데, 2011년 이후부터 계속했네요. 이날 결승전은 지난달 10일부터 진행된 롤드컵을 마무리 짓는 행사였고요. 결승전까지 20만여 명의 국내 팬들이 롤드컵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서울 광화문에서도 응원전이 펼쳤고요. 이 스포츠로 광화문에서 응원전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거리 응원전에서는 가족 단위 팬과 외국인 관광객, 롤 캐릭터를 코스프레한 게임 팬들이 모였다고 하고요. 대전 유성구에서도 이렇게 아들 데리고 와서 응원을 하신 분들도 있네 보니까. 네. 짱윈, 중국 시안에서 친구 3명과 왔다는 짱윈 씨는 이날 낮 12시부터 자리를 잡으려고 기다렸다고 하면서 고척돔에 표를 구하지 못해서 광화문 응원전에 왔다고 합니다. 승패와 관계없이 이런 큰 행사를 보러 올 수 있게 돼서 행운이다고 했고요. 장 씨와 친구들은 이번 롤드컵 결승전을 보러 한국 여행을 왔다고 하는데, 한국팀이 중국팀이 이기고 우승하자 광화문 광장의 팬들은 일제히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신재현 씨는 43살이신데 응원 열기가 2002년 월드컵만큼 뜨거울 것 같아서 추운 것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어제 날씨 기온이 좀 떨어져서 그나마 좀 올라가서 다행이었네요. 야, 광화문 사진이 나오는데, 야, 서울 롤드컵 결승을 1억 명이 지켜봤다네요. 이 광화문에 근데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롤 게임을 만든 라이엇 게임즈에 따르면 이 롤 게임을 만든 회사가 라이엇 게임즈네요. 16일에서 19일 4일간 13만 명이 이 축제에 방문을 했다고 하고요. 이곳에는 게임 체험 부스와 롤 관련 굿즈 숍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CGV 영화관에서 진행하는 결승전 생중계도 모두 매진이 됐다고 하고요. CGV는 4강전 때 영화관 23곳에서 T1과 중국팀 징둥 인텔 e스포츠 클럽의 경기를 생중계했는데 이때도 모두 매진이 됐네요. 19일 오전 기준 영화관 예매 순위 전체 2위는 롤드컵 생중계였다고 합니다. 이걸 또 영화관 가서 또 보시나 봅니다. 전 세계 시청자 수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15일 결승전 미디어 인터뷰에서 4강전까지 시청자 수가 전년 대비해서 65%나 성장을 했고요. 특히 8강, 4강 시청 지표가 역대급이라 결승 기대도 컸다고 합니다. 이번 롤드컵 유치로 서울 강남의 T1 사옥과 홍대 T1 PC방, 종각의 롤 프로리그 경기장, 롤파크 방문객도 급증을 했고요. T1 사옥에는 롤드컵 기간 12,000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롤드컵을 보러, 그러니까 이 T1이 그냥 개인들 몇 명 나와서 한 게 아니라 T1 팀으로 해서 사옥도 있고 T1 PC방도 있고 뭐 그러네요. 롤드컵을 보러 덴마크에서 왔다는 여성 팬 한나 얀슨 씨는 T1 소속 페이커 이상혁 선수 6년 팬이라고 하네요. 그는 국내 롤의 간판 스타인데 얀슨 씨는 2017년 롤드컵 결승전에서 페이커가 눈물을 페이크인지 페이크인지 모르겠네요. 페이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팬이 됐다고 하네요. 롤드컵 기간 동안 한국을 찾아서 서울 곳곳과 부산을 여행 다녔고 홍대 입구역 인근의 T1 팝업 스토어에서도 12,000명이 방문을 했고 유니폼이 다 T1 유니폼이 품절이 됐다고 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올해 유니폼이 정가의 2~3배로 거래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2000 롤드컵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2009년 미국 라이엇 게임즈가 출시한 온라인 전투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각국 리그 강팀들이 모여서 그의 세계 최강팀을 가리는 대회인데 2011년 이후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 e스포츠 행사고요. 20, 30대에게는 FIFA 월드컵 축구만큼 인기가 있어서 롤드컵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옛날부터 이런 돔 구장이나 이런 데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롤드컵을 관람을 하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갈수록 아까 성장률 나왔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60%라고. 네, 이거와 관련된 산업 이걸로 롤드컵이나 이런 게임이 커지면서 또 어디가 파괴가 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이것 때문에 NC소프트 주가가 안 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 요 페이크 관련된 기사가 후속 기사가 있는데요.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페이크 이상혁 씨가 27살입니다. 헤드셋을 벗으며 환하게 웃었다. 평소 페이크는 굳은 표정의 포커 페이스로 유명하다. 웬만한 우승에도 웃지 않는데 이날은 한박 웃음을 보였다. 작년엔가 이 페이크 이상혁 씨에 대한 크게 이제 인터뷰 기사를 본 것 같았는데요. 그때도 읽고 나서 되게 좀 약간 감동적이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커 소속팀 T1이 19일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24년 롤 월드 챔피언 결승전에서 3대0으로 꺾고 우승을 했는데 페이커는 지난 2013년, 15년, 16년에 이어서 7년 만에 우승을 한 거네요. 롤드컵 역사 최초로 4번째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T1 역시 최초로 4번 우승한 팀이 됐네요.
야, 근데 2013, 15, 16을 지났으면 그러고 나서 6년 내내 우승을 한 번도 못했으면 이제는 좀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만도 한데 그죠? 7년 만에 다시 또 우승을 했습니다. 페이커는 e스포츠계의 마이클 조단이자 리오넬 메시 같은 선수다. 그래요? 지난 롤드컵 3번 우승은 전부 본인이 최전방에 나서서 이끈 것들이고, 그러나 지난해부터 노쇠화 그림자가 드리워졌는데 보통 프로게이머 전성기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라고 하네요. 27세인 페이커는 e스포츠 세계에서 노장으로 꼽히는데 2022년 봄부터 국내에 대해 결승 5번 모두 준우승에 머물렀네요. 롤드컵도 2016년이 마지막 우승이었고 지난해에는 결승에서 DRX에 2대3 충격패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를 이긴 동갑내기 선수 DRX, 데프트. 제가 읽었던 거는 데프트네요. 데프트 김혁규 씨. 다 똑같은 27인데 데프트가 유행시킨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수없이 회자되는 걸 지켜봐야 했다. 맞습니다. 중꺾마. 그때도 저도 그 인터뷰에서 봤었는데 지난달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페이커는 국가대표팀 자리를 후배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받았었다고 하네요. 자, 그러나 보란 듯이 이번 대회에서 살아났고 T1이 중국 빌리빌리 게이밍을 2대0 그리고 8강에서는 리닝 게이밍을 3대0 4강 찡둥 게이밍전을 3대1로 잡아내는 동안 페이커는 팀 내 든든한 맏형이자 중추로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결승전에서도 전체 균형을 잡아주는 캐릭터인 아칼리로 경기에 임했고 평소 페이커가 잘 고르지 않는 캐릭터였다고 하네요. 페이커는 1세트부터 제우스 최우재가 돌격형 캐릭터 아트록스와 함께 진영을 휘젓는 동안 안정적 지원으로 경기를 조율했다. 팀이 위기에 처했던 3세트에서는 전면에 나서서 상대 캐릭터를 전부 쓰러뜨리면서 경기 흐름을 바꿨다고 하네요. 결승전 최우스 선수는 제우스에게 돌아갔고 제우스는 우리 팀 덕분에 받은 상이다.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 마지막 요 기사를 보면서 2대0, 그 다음에 8강에서 3대0, 4강에서 3대1, 그리고 결승에서도 3대0으로 이겼잖아요. 딱 한 번 실점했네요. 보니까 한 번 졌다 그죠? 한 번. 네, 3대1 이라는 거. 이걸 보면서 저는 모든 우리가 투자를 하든 스포츠 게임을 하든 수준 있는 경기에서는 결국은 실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주식도. 그래서 지난주 3% 나갔을 때 제가 슬쩍 그렇게 얘기했죠. 다들 공격 마인드로 주식을 통해서 뭔가 크게 수익을 내야 된다. 이번에 사가지고 뭐 10배, 5배 뭐 내야 된다. 굉장히 공격적인 마인드만 갖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사실 수비 개념이 없으면 오로지 공격도 주식으로 돈 못 벌고요. 오로지 수비도 주식으로 돈 못 번다 했잖아요. 공격과 수비가 다 돼야 되는데 결승 올라가는 팀을 보면 한일 월드컵 때 브라질이 우승할 때도 그렇고 그때 결승에서 독일하고 브라질이 맞붙었었는데 독일도 그때 올리버 칸이라는 굉장한 이 골키퍼가 있어가지고 실점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T1 팀도 쭉 보니까 굉장히 수비가 좋은 팀이구나. 근데 읽다 보니까 그죠? 읽다 보니까 이 제우스가 돌격형으로 해가지고 상대를 이렇게 진영을 휘젓는 그런 공격적인 역할을 하고 이 데프트가 아니고 우리 이상혁 페이커가 균형을 딱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주다가 또 우리 공격이 힘들어지면 또 싹 들어가서 조율하고 굉장히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경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분들이 주식 투자하면 주식도 다 잘합니다. 왜냐하면 공격과 수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바둑도 뭐 똑같고요, 그죠? 네. 아무튼 우리가 이 롤에서 4번이나 이렇게 우승하고 이런 거 제가 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의 20대 동생들이 이렇게 또 게임에 있어서 또 세계 최고의 그런 역량을 보여줘서 참 자랑스럽네요. 자, 그 다음은 요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이 지금 오픈 AI 문제가 생겼는데 기사를 조금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저희는 어떻게든 투자와 연관돼서 좀 결론을 내려봐야 되니까요. 자, 챗GPT 1년 가장 빨리 회사 키운 올터먼이 가장 빨리 해고당했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작년 11월 달에 시장이 되게 안 좋을 때 이 오픈 AI의 챗GPT가 빵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새로운 혁신과 오픈 AI가 만든 이 챗GPT 이런 걸로 통해서 생성형 AI가 우리 삶의 또 하나의 윤택한 기술이고 우리의 어떤 생산에 있어서 또 효율성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인가 보다 그런 걸로 분위기가 또 확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자, 그런데 샘 올트만이 해고됐다고 하니까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17일 해고가 됐고요. 작년 11월입니다. 오픈 AI가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를 출시하면서 전 세계에 급격한 AI 붐을 일으킨 지 단 1년 만에 잘렸습니다. 그가 몸담은 사이 오픈 AI 기업 가치는 860억 달러, 약 111조 5천억까지 치솟았고요. 올트만은 말 그대로 기업 역사상 회사를 가장 빠르게 키우고 또 가장 빠르게 해고된 CEO가 된 것이다. 오픈AI 이사회는 성명을 통해서 올트만이 회사를 계속 이끌 능력이 있는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의 솔직하지 못한 소통 방식이 이사회가 책임을 다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경위를 밝혔네요. 회사 가치를 이렇게 키워놨는데 회사를 계속 이끌 능력이 있는지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고 그렇게 하네요. 오픈 AI 내부에서는 올트만 해고를 주도한 일리아 수츠케버 오픈 AI 수석 과학자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평이 나오네요. 이사회는 이와 함께 오픈 AI 회장이자 이사회 의장이 그레그 브로크먼도 이사회에서 축출했다. 그래요? 이사회 의장인데 의장도 축출이 됐네요. 자, 브로커만은 즉시 회사의 사의를 표명했고 오픈 AI 수석 연구원 3명도 회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8년 전 브로커만의 아파트에서 전 인류를 위한 AI를 구축하자며 머리를 맞댄 젊은 천재 개발자와 기업인들이 어제의 동지에서 오늘의 저고로 반목하게 된 것이다. 네, 밑에 사진들이 나오는데요. 그레그 브로커먼 이사의 의장 사진도 있고, 일리아 수츠케버라는 수석과학자의 얼굴도 나오네요. 브로커먼 요번이 좀 더 순해 보이긴 한다, 그죠? 네. 그리고 사회이사의 애덤 디엔젤로, 그리고 타샤 맥콜리, 헬렌 토너, 이런 분들이 있고, 이사회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픈 AI 지분을 보유하지는 않지만 오픈 AI에 대한 100%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오픈 AI 각종 사안에 대한 의결권은 이사회에만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등 투자자들은 자격이 또 없다고 합니다. 참 특이한 구조다, 그죠?
자, 애플에 해고된 잡스 닮은 꼴이다. 어떻게 가능했나? 라는 부분인데, 실리콘밸리에서는 1985년 이사회가 돌연 해고했던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 이후에 이 같은 이사회의 피해 숙청은 본 적이 없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배신과 모략이 난무하는 실리콘밸리에서도 범죄나 일탈 행위가 없는 창업자를 축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트래비스 캘러닉 우버 창업자가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성희롱 및 회사 운영 부실 등 문제가 밝혀졌기 때문이고, 이번에 하루아침에 올트만 해고가 가능했던 것은 오픈 AI의 독특한 구조 때문인데, 2015년 오픈 AI는 인간 수준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 인공지능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안전하게 구축한다는 목표를 가진 비영리 단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픈AI 홈페이지에는 이 비영리 단체는 자회사인 오픈AI를 완전히 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오픈AI 이사회는 올트만과 브로크만, 수츠케버 3인의 사내이사와 3인의 또 사회이사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오픈AI 지분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희한하네요. 반면 오픈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 등 투자자들에게는 수익 배분 권한만 있을 뿐 회사의 주요 결정을 담당하는 이사회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이 때문에 브로커만을 제외한 이사회 4인이 찬성표를 던지기만 하면 올트만을 해고할 수 있었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트만 해임 사실을 성명 공개 1분 전에 겨우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자, 복잡하네요. 오픈 AI 이사회는 올트만이 해고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실리콘밸리 테크계에서는 수츠케버와 올트만 사이에 AI 개발 방식에 대한 이견이 컸던 것을 주요 이유로 꼽는데요. 딥러닝의 아버지로 꼽히는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의 수제자인 수츠케버는 AGI가 인류 사회에 가져올 위협을 고려해서 안전하고 천천히 AI를 내놔야 한다는 온건파였네요. 하지만 올트만은 최근 열린 오픈 AI 개발자 대회에서 다양한 소비자용 제품을 내놓는 등 AI의 실제 사업화에 속도를 내는 급진파라고 합니다. 여기다 올트만은 최근 애플 디자이너 출신인 조나슨 아이브와 AI 기기 개발을 위한 스타트업 창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요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이 회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애플 디자이너 출신과 AI 기기 개발을 위한 스타트업 창업을 또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수츠케버는 올트만이 인류를 위한 AI의 안전한 개발이라는 이사회의 책임을 무시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회사에서 내쫓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올트만과 브로크만이 최근 사우디계 펀드와 투자를 논의하는가 하며 새로운 AI 회사 창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또 나왔다. 하지만 이미 AI계의 거물이 돼버린 올트만이 이대로 오픈 AI에서 사라질지는 미지수인데, 외신을 종합하면 MS의 주도하에 투자자들은 올트만의 복귀를 이사회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올트만이 없는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폭락해서 투자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올트만 해고 사실을 듣고 크게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오픈 AI 이사회는 올트만 해고 하루 만에 그를 다시 복귀시키는 안을 고민 중인데, 제이슨 권 오픈 AI 최고 전략 책임자는 제이슨 권? 한국 사람인가요? 권. 네, 18일 저녁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모에서 올트만 등 핵심 멤버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트만 역시 복귀를 고려하고 있으나 완전히 새로운 이사회 구성과 지배 구조를 조건으로 내세웠고 또 자신의 해고 사태 이후 사표를 낸 직원들의 전면 복직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올트만이 복귀하며 수측 해버를 비롯한 반란을 주도한 이사들이 숙청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네. 근데 이 수측 해버도 아까 CTO였었죠, 이분이. 서로 수석과학자네요. 이 힘을 합쳐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약간 쫑났다 그죠?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좀 일파만파로 좀 뭔가 파장이 커질지 빨리 조기 수습될지 모르겠는데 1985년대 스티브 잡스가 쫓겨났던 게 1985년이네요. 요때만 하더라도 1970년대에 이제 IBM이 그때 당시에 아마 세계 시가총액 1등이었을 겁니다. 네, 맞아요. 1970년대 1등이었는데 IBM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애플이 밀리게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쫓겨났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복귀를 했는데 지금 알트만의 해고는 약간 정말 좀 의외네요. 이게 오픈 AI의 권력 싸움인지. 근데 저희 여의도 업계도 보면요. 여의도 업계도 이래 쫑나는 경우를 보면 다 회사가 잘 됐을 때 쫑나더라고요. 회사가 잘 되면 네, 쫑이 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네, 그런 것 때문인지는 뭐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까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그렇게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 오픈 AI가 쏘아올린 챗GPT라는 공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독점 공급하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하이닉스 올해 들어와서 거의 80% 올랐거든요. 거기다가 하이닉스에 독점 공급하는 또 TS 본딩 장비를 하는 회사도 그렇고 등등 해서 꽤 많은 모멘텀을 제공했는데 뭐 여기서 오픈 AI가 쫑남에서 회사가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약간 주춤할 수가 있고 근데 꼭 그 분위기가 바뀌지는 않겠네요. 이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구글이죠. 예, 구글이 챗GPT 때문에 깜짝 놀라서 바드랑 뭐 여러 가지 막 했는데 뭐 네이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1등 기업이 이런 권력 싸움 때문에 주춤하는 거는 다른 경쟁 업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재다 그죠? 그렇네요. 생각해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전체 AI 시장 전체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기사를 또 읽다 보면 참 많은 아이디어들이 생각이 나네요. 자, 그 다음 기사는요. 트럼프의 귀환 현실이 된다면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저는 뭐 저희 회사는 내년 또 8, 9, 10월 달은 조정장으로 보고 대응을 할 건데요. 이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자, 일단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년 11월 5일 실시돼. 내년에는 11월 5일 날 실시되네요. 2020년에는 그때 11월 3일인가 4일 날 했었고 그죠? 2016년도에는 11월 8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11월 5일입니다. 내년 11월 5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의 개막을 알리는 아이오와주의 뉴햄셔 예비선거를 2달 앞둔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도적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미국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59.1%의 지지로 확고한 1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금년 3월 이래 여배우 입막음을 위한 자금 유용, 국가기밀 문서 유출, 의사당 폭동 선동, 조지아주 대선 방해 등 혐의로 4차례나 기소되었으나 이는 지지율 상승과 모금액 급등에 도움이 되었을 뿐이다.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오히려 지지자들이 더 결집하는 그런 반작용이 있었다는 거죠.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수위를 점하고 있는 바이든 현 대통령과의 본선 게임 전망에서도 트럼프 후보는 2에서 4%포인트 차이로 우세이며 선거의 향방을 가를 6개 경합주 중에서 5개 주에서 우세라고 합니다.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서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성 측면에서도 50%대 37%로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네요. 국가안보 정책에 대한 신뢰도 역시 현저히 높고요. 그에 대한 미국인의 비호감도는 56%로 여전히 높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비호감도는 59%로 더 높다고 하네요. 바이든 대통령 보면 개인적인 그 과거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좀 미국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대통령인데 비호감도가 59%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난 2020년 대선 때도 그러했듯이 내년 대선에서 양측의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 리스크와 바이든 리스크다. 트럼프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형사 기소가 최대 리스크인데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일부 지지층의 이탈 가능성이 있으나 오히려 지지층의 결집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상황은 예측 불허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내년에 81세의 고령이 최대 리스크인데 유권자의 71%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4년 더 수행하기에는 너무 고령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내년 미국 대선은 어쩌면 호감도의 경쟁이 아닌 비호감도의 경쟁이 될지도 모른다. 20년에 그 선거 때도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때도 그랬었잖아요.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뽑는 선거다. 뭐 이런 얘기였었는데, 자, 이런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에는 걱정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보여준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경시 성향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초래될 국제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벌써부터 한미 관계의 미래를 우려하는 사람이 점령하는 추세인데 우려의 핵심이 우리가 우려해야 될 핵심이 3가지로 나오네요. 제3차 미북 정상회담 속개를 통해서 북한과 엉뚱한 합의를 할 가능성. 하여튼 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죠? 김정은하고 싱가포르에서 만나기도 하고. 자, 2번째는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 네, 계속 뭐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돈이 몇 조인데 한국은 부담하는 게 얼마밖에 안 된다 하면서 군사 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었죠. 3번째는 방위비 분담금의 무리한 정액을 재차 요구할 가능성이죠.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해라. 자, 이들은 쉽지 않은 문제들이나 그것들이 제기된 배경을 냉철히 들여다보고 사전에 합당한 대응책을 준비한다면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얼마든지 조기 진화가 가능한 사안들이다. 자, 첫 번째 우려사항인 미국 정상회담은 당초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도와 유엔의 대북한 제재 해제를 실현할 목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내세워서 미국 정부를 호도한 결과 야기된 회담이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동맹 정신에 합치되는 합리적 입장을 정해서 대북 정책을
리드해 간다면 미국이 한반도 문제의 최우선 당사국인 한국의 뜻에 반해서 대북한 행보를 강행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뭐 돼 있고, 두 번째 미군 철수 문제이고요. 세 번째 방위비 분담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했던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 요구 중 2배 증액은 미국이 그간 지향해온 주한 미군 현지 비용 전액 부담 목표의 연장선 위에 있는 상황이고, 미군 훈련비 지원 등 나머지 3배 증액 요구는 근거 없는 부당 요구이므로 거부해도 무방하다. 한국은 가난하던 시절부터 주한 미군 현지 비용 부담을 조금씩 늘려서 현재 약 50%를 부담 중이네요. 일본은 1996년부터 건설비, 노무비, 공공요금을 포함한 주1 미군 현지 비용 전액을 심사를 거쳐서 부담하고 있네요. 이제 한국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일본처럼 주한 미군 현지 비용을 대부분 부담을 하되 그 대신 주한 미군 화력의 대폭 증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할 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님이시네요. 네, 칼럼을 쓰신 분이. 네. 근데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인데요. 제가 8, 9, 10월 달은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내년에 조정을 받겠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20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처음에 시장이 확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트럼프가 주장을 했던 게 미국 법인세가 한 34%인가 꽤 높았었는데 이 법인세를 18%까지 낮추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었기 때문에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회사의 주권을 산다는 말은 주주가 된 거라 했잖아요. 네. 주주가 그 회사의 주인인데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어떻게 나누냐면요. 회사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매출이 되는 건데 그 매출을 가지고 매출 원가에 해당되는 거 말고요. 그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일단은 인건비가 나와야 되죠. 인건비 나와야 되고 렌트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은행 이자 나가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나눠 먹는 건데 그렇게 해서 다 수익이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정부에서 텍스로 그 수익을 또 뺏어간다고 하면 좀 그런가요? 뜯어간다도 좀 이상한데 텍스로 가져갑니다. 아무튼 텍스로 34%를 가져가다가 트럼프가 18%로 낮추겠다. 그러면 그 텍스가 낮아진 것만큼 그게 다 주주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20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최소한 6개월 랠리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트럼프가 당선된 바로 그 다음 날 시장이 빠졌을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식을 샀었는데요. 뭐 똑같다고 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연임을 하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트럼프가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방금 이 세 가지 문제로서는 우리 그런 방위비 분담 등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 주식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약간 너무 그 자기네 기업 자기네 나라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지나치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큰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새로운 또 트럼프가 들어서서 정책이 바뀌고 그게 바뀐 거에 따라서 또 기업들이 대응을 해야 되고 주식 투자가 또 그 바뀐 정책에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귀찮고 그런 변화를 싫어할 뿐이죠. 근데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뭐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박전무는 트럼프 지지자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 대통령을 누굴 지지하고 뭐 그게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저는 아무도 잘 쳐다보지도 않는데 예,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무조건 그냥 주식 투자의 관점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시간이 55분이 됐네. 아유, 읽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길었습니다. 마지막은요. 기사는 지키려는 일본, 두려려는 한국, 중국, 동남아 자동차 전제. 예, 요 기사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예,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